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12.3 내란 사태 비선으로 지목받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야권 인사와 좌파 판사, 좌파 연예인 등 500여 명을 수집하겠다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첩에 적힌 수거 대상의 상당수는 정치인 체포조 명단과 중복되는데요. 이재명 대표, 정청래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조국 전 대표, 방송인 김어준 씨 등입니다. 여기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 유시민 작가, 또 방송인 김재동 씨와 차범근 전 감독의 이름도 등장합니다. 심지어 막산에 잠자리 폭발물 사용 등 살해 계획도 보였고 비상계엄 후속 조처로 보이는 대목도 있었는데요. 헌법, 법 개정, 삼선 집권 구상 방안, 후계자는 이라고 적혀 있어 장기 집권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는 의심도 들게 합니다. 노 전 사령관은 대체 무슨 세상에 살고 있었던 걸까요? 만약 실행에 옮겨졌더라면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동문화 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네, 2월 14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영양군의 고추병해충 방지 캠페인과 관련해서 알아봅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아주 또 큰 화제 소식이 있어서 그냥 뭐 제목만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50분 경이었는데 부산 기장의 반얀트리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준공을 몇 달 남지 않은 다 지은 건물이었는데 자, 여기 이제 무려 6명이나 사망하고 경상 27명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자꾸 큰 화재 소식이 잊어질만 하면 자꾸 나오네요. 예, 너무 안타깝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지난번에도 화재 소식이 있었고 또 어선이 또 침몰하는 사건도 있었고. 맞아요. 요새 이렇게 어선 침몰 사고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국정이 운영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사실은. 예, 빨리 그렇습니다. 좀 국정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탄핵 문제가 빨리 매듭이 지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마지막 8차 변론 기일이었는데요. 자,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서울청장,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 이렇게 증인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 뭐 조태용, 김봉식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니까 지금 눈길이 좀 안 갔고 조성현 경비단장 증언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그동안은 이제 의원들 끄집어내라고 했냐 안 했냐 그거 갖고 논란이 많았는데 그랬죠. 여기 지금 조성현 경비단장이 의원들 끌어내라고 내가 직접 들었다. 수방사령관에게 직접 들었다라는 증언과 진술이 다시 한번 또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게 직권으로 재판관들이 직권으로 증인을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일반적으로 청구인 측이나 피청구인 측에서 증인을 선정을 하는데 신청을 하고 왜냐면 지난번에 홍장원 1차장의 발언 이후에 김현택 707 단장 그리고 이제 곽종근 사령관 이런 사령관들의 말에 단어를 가지고 이제 문제를 삼고 실제 그런 게 없었다는 식으로 몰고 가니까 재판부 입장에서는 실제 그럼 현장에 가 있었던 지휘관은 어떤 지시를 들었는지
또 지난번에 이진우 수방사령관이 나와서 본인은 제한됩니다라고 하면서 발언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러다 보면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할 사람은 결국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가 있던 현장에 있던 지휘관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었고. 그 이진우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는 들었다라고 얘기했죠. 발언했죠. 예, 맞습니다. 그래놓고 헌재 와서는 그것도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한됩니다 이러면서 말을 안 했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박성현 단장이 와서 이진우 사령관이 명확하게 얘기했다. 그 얘기한 내용은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라고 하는 부분을 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을 수행하려고 했다가 특전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들어가지 않고 끌고 나오면 길을 터주거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밖에서 대기하는 그런 역할을 할 걸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명확한 건 이진우 사령관이 그런 지시를 했고 그걸 이제 또 대통령 측,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는 그걸 탄핵시키려고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이제 또 허위 진술을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제가 좀 인상 깊게 들었던 게 내가 여기서 거짓말을 하면 부하들이 다 들었는데 부하들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냐.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뭐 위인이 되거나 뭐 의인이 되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거 아니다. 진실을 얘기하는 거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이 부분을 받아들일 것 같고요. 증거로 채택이 돼서 탄핵 심판에 중요한 증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성현 단장 같은 이런 사람들 덕분에 이제 현장의 현장 지휘관들 또 일선급 병사들 덕분에 이 계엄이 성공하지 못했던 거 아닙니까? 그냥 그렇습니다. 상부의 지시 그대로 따랐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고. 자,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마다 발언이 아주 그냥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제는 그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해서 이제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모습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웃기기도 했어요, 이 발언이. 그러니까 내가 술 좀 마셔봐서 잘 아는데 홍장원 차장이 술 취한 상태인 것 같더라. 이거 보고 웃었던 분들 좀 많았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그렇지 않아도 대통령이 음주 때문에 좀 직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본인이 이제 반주를 좋아한다 이런 표현을 쓴 걸 보면 뭐 평소에도 술을 많이 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홍장원 차장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하는 거 어제도 나와가지고 조태용 그 국정원장 홍장원 차장의 말에 대해서 뭐 버전이 3개가 있다, 4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버전이 4개가 있는 게 아니고 같은 내용인데 작성한 사람이 좀 다를 수 있고 그 내용은 변화가 없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고요. 또 하나는 이게 대통령한테 명단을 받은 게 아니라 방첩사령관한테 명단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를 하긴 했지만 대통령은 방첩사령관을 통하라 이렇게만 얘기를 들었고 방첩사령관이 지시를 하기를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이 맞다. 14명을 불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명단을 혼자 들은 게 아니에요. 김대우 수사단장이라고 방첩사의 수사단장도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첩사령관 바로 밑에 그 사람도 들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들은 사람이 3명이나 있어요. 또 홍장원 차장 있고 또 한 명이 누구였죠? 조지호 경찰청장이었나요? 네, 맞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 세 사람이 다 들었다고 하는데 그게 없다고 부인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보여지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체포를 하러 갔던 방첩사의 그 군인 한 명도 명령을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고 있는데 홍장원 차장이 뭐 포스트잇에 적었다가 그 자기 생각을 좀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서를 하고 그리고 또 보장하는 시켜 다시 한번 적으라고 하고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대체? 그걸 맞습니다. 문제를 삼아가지고 마치 그러니까 이런 거죠. 메시지를 부인하기 위해서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런 전략을 했는데 이거는 홍장원 차장 혼자 들었다면 문제가 되지만 3명이나 들었기 때문에 이걸 부인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8차 변론까지 제가 인터넷 통해서 다 봤거든요. 근데 뭐 아무리 뭐 양보해서 생각하더라도 이거는 뭐 100대 0인 것 같아요. 탄핵 심판은 결정 난 것 같고. 자, 어제 그 심판장에서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었던 게 김건희 여사와 조태용 국정원장이 그 12.3 계엄 바로 전날 밤에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2통 문자를 밤에 보냈는데 이걸 확인 안 하고 계엄날 아침에 조태용 국정원장이 답장을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문자 내용은 지금 아직 확인 안 되는데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이거 다 드러나겠죠, 당연히. 당연히 드러나야 되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자,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그 밤에 문자를 주고받는다?
이건 또 다른 이상하죠. 김건희 여사의 이 내란 개입 아니냐라고 의심하기에 충분한 정황 아닙니까? 당연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면 아니 국정원장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게 흔히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예. 변호인단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다. 흔치는 않다. 이례적인 상황이다. 예. 아니요 국정원장한테 아니 대통령 부인이 왜 문자를 보내죠? 그것도 대통령 그 야밤에. 공무원 예. 그렇죠. 공무원입니까? 근데 그 야밤도 지난번에 대통령이 기자회견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김건희 씨가 예. 김건희 여사가 밤에 새벽에 문자 예. 보내는 거 자기가 자다 일어나면 그러니까요. 그 얘기 들으셨죠? 그것도 예.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하는 행동이에요. 근데 이렇게 국정원장한테 문자를 보낼 정도면 다른 국무위원들한테는 안 보냈을까요? 그렇죠. 전 좀 의심이 듭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맞습니다. 뭐 우리는 그게 알 수는 맞습니다. 없죠. 우리가 예. 뭐 알 수는 없지만 예. 그리고 그 날이 개헌 바로 전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 전날에 대해서 문자 보냈다는 것도 이상하고 또 하나는 국정원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그거는 자료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 보십시오 이러고 끝났거든요. 예. 자기 입으로 얘기 안 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뭐 비화폰으로 보냈으면 기록만 남을 수 있고 문자 내용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근데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 국정원장한테 김건희 여사가 문자를 계엄 전날 밤에 보냈다고 하면 뭐 누가 생각하든 이거는 계엄과 연관된 부분일 수 있다. 그건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예. 자기 부인을 지키려고 예. 김건희 여사한테는 말 안 했다. 모른다. 아, 예. 이거 알면은 엄청 화낼 거다. 안 됐을 그 거다. 얘기했죠. 예, 그런 예. 얘기 했잖아요. 예. 근데 그걸 몰랐는데 왜 국정원장한테 계엄 전날 문자를 보내냐고요. 저는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도 신뢰할 수 없다. 예.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내란 관련해서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뭔가 역할했을 가능성 우리가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렇죠. 판단합니다. 예. 뭐 김건희 여사가 이 계엄에 개입했느냐 안 했느냐 아직 뭐 확실한 물증은 없습니다만 알 수는 아마 없죠. 예. 국민들 대부분 심증은 좀 있을 텐데 이제 그럼요. 앞으로 하나둘 이런 증거가 나올 거다라는 예. 말씀드리고 싶고 지난번에 왜 그 계엄 당일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인가요? 왜 성형외과 갔다 왔잖아요. 김건희 여사가. 예, 그랬었죠. 네, 이것도 맞습니다. 알리바이를 위한 거 아니냐. 맞아요. 예, 그런 얘기 이런 있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그 김건희 여사는 몰랐다. 만약에 내 와이프가 알게 되면 엄청 화낼 거다. 이것도 예. 마찬가지고 요즘 뭐 시름시름 앓고 있다. 아프다. 건강 많이 하다. 그것도 네. 마찬가지 다 같은 같은 그런 게 아닌가. 같은 맥락으로 네, 이해가 같은 된다는 맥락이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어제 이제 8차, 이거 원래는 이제 예. 마지막 변론이었는데, 예. 9차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에 있다고 예. 이제 어제 발표를 했고, 오늘도 예. 발표한 게 10차까지 있어요. 이제 다음 네, 주 맞습니다. 목요일에 일단 헌재에서 발표를 했는데, 예. 자, 10차 기일 변경 신청은 이제 윤 대통령 측에서 했습니다. 그날이 예. 또 마침 형사 재판과 겹친다. 그래서 예. 25일로,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화요일로 예. 변경 신청을 했는데, 예. 자, 이거는 뭐 어떻게 됩니까? 이 신청을 받아줘야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거는 이제 헌재가 판단할 문제인데 예. 형사재판에 처음 열리는 때는 안 가도 되거든요. 예. 왜냐면 그 변호인들이 가서 예. 공소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고 이런 준비 절차를 하기 때문에 꼭 안 나가도 되는데 그걸 이유로 미룬 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이날이 이제 형사재판 첫 기일이군요. 예, 그렇죠. 예.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예. 그러면 이제 변호인들을 가서 준비 작업을 합니다. 먼저 예. 한두 번은.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본인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판 준비 기일이기 때문에 예. 안 나가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한 거 제가 볼 때 헌재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요. 그렇군요. 예. 예, 20일 날 한 것도 그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강하게 요청을 하고 예. 또 자꾸 이제 헌재를 흔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 왜 증인들 안 받으냐 이러니까 헌재 입장에서는 그래도 어쨌든 그런 불만을 좀 줄여보려고 또 가능한 한 좀 그 국민들에게도 뭔가 이런 그 의심 이런 부분들을 좀 없애려는 의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한 번 더 기회를 잡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사실 필요 없는 증인들이라고 저는 보는데 개인적으로. 홍장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조지호 이렇게 세 명을 조지호 세 불렀어요. 명이에요. 예. 예. 그 두 명은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리고 한 명은 이제 양측 다 불렀건 조지호 청장만 양측에서 다 요청을 했고 예. 나머지 두 사람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한 건데 예. 근데 저는 이게 큰 무슨 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예.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지 않고 헌재 입장에서는 저렇게 막 흔들어 대니까 헌재를 예. 그래도 한 번 더 들어주는 그런 모양새를 취한 것 같고 이게 결정을 평의에서 하거든요. 평의. 예. 평의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관들 모두가 참석해서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립니다. 예. 그래서 아마도 정영식 재판관이나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게 지명하고 임명했던 사람들 예. 이분들이 좀 의견을 낸 게 아니고 제 개인적인 이거는 추측입니다. 100%. 예. 좀 밝혀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되면 좀 빨리 끝내버리면 또 이제 비판의 빌미를 주니 한 번 정도 들어줍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하기 때문에 예. 이거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결과가 바뀔 거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뭐 네. 이 말 삼촌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언제 결과가 나오냐. 그래서 이렇게 네. 되면은 이 말은 좀 힘들 것 같고 3초나 3중반 뭐 이 정도, 네, 그 정도. 예상이 될 것 네.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어제 깜짝 놀란 뉴스. 저 MBC에서 단독 보도를 했는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서 네. A급 체포 수거 대상 그 명단 발표가 있었는데 뭐 한두 명도 아니고 지난번에 뭐 14명이나 16명이나 그 체포조 있었잖아요. 지금 네, 확인된 그랬죠. 게. 네. 여기 무려 500명입니다. 500명. 1차가 500명. 여기 네. 뭐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 유시민 네. 작가, 이준석 의원 네. 등등 여기에다가 이제 김재동 씨, 네. 그 개그맨 김재동 씨에다가 차범근 감독이 들어갔고 감독까지. 네. 뿐만 아니라 뭐 좌파 언론인, 종교인 등등 해서 네. 아마 좀 유명한 사람들 그리고 좀 좌파 계열의 진보 성향의 네. 쓴소리를 했던 그런 유명인들은 아마 여기 다 들어간 것 같아요. 500명에.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있는 제 이름은 아직까지 안 나왔는데. 제가 보기엔 있을 가능성이 좀 많아 그럴 보이긴. 수도 있어. 예. 아 이거 진짜 이거 생각할수록 너무 아찔한 일 아닙니까? 아찔해요. 예? 아니 더 황당한 건요. 예. 이 그 내용이 더 황당해요. 이런 분들이 들어간 것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예. 더 황당한 건 이분들을 수거한다. 이게 수거. 쓰레기입니까? 무슨 짐입니까? 수거를 아하. 한다는 거 말도 안 되고요. 예. 수거해서 처리하는 방식이 배 채워가다가 폭발을 시키거나 아니면 저기 공해상이나 아니면 북한 지역으로 넘겨서 북한에서 처리하게 하거나 중국 용역을 이용해서 처리하게 하거나 이런 말이 있어요. 뭐 화학 독극물 뭐 그런 네, 얘기도 그런 얘기도 있고 있고, 뭐 취급한 가스 얘기도 있고. 격침 뭐 네. 아휴. 이게 뭡니까 대체. 사람 목숨을 그냥 뭐 자기들 생각에는 그냥 저렇게 막 저렇게 죽이고 이래도 문제 없다는 식으로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게 정말 계엄이 성공했다고 하면 이런 일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런 사람이 탄핵이 안 당한다? 그거는 국민들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다시 대통령 돌아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차, 3차 안 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하고도 남을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지난번에도 계엄 해제 결의안 국회 통과되고 나서 2시간이나 집통실에 있었잖아요. 집통실에 있으면서 이거 지난번에 누가 수방사령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2차, 3차 해도 되니까 계속 들어가 이런 얘기까지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사람은 어떻게 탄핵을 안 시키고 계속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저는 국민의힘이든 극우 세력들은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 본인들이 만약 그 대상이 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수거 대상이. 이거 끔찍해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대체? 예. 이게 사실 이 친이 쿠데타다 보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뭐 군경 모든 걸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렇죠. 이거는 사실 실패할 확률보다는 성공할 확률이 훨씬 큰 쿠데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기적적으로 이게 실패로 돌아가서 이게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이 계획들이 다 실행에 옮겨졌다 그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또 이 우리 대한민국 어떻게 돼 있을까? 와 어떤 세상이 펼쳐졌을까? 생각하기도 싫어요. 상상하기도 싫고. 근데 저 수첩 보니까 뭐 헌법 개정이니 뭐 법 개정해서 삼선 집권 구상 방안 또 후계자 얘기까지 나와서 일단 윤 대통령이 삼선까지 하고 뭐 삼선하면 뭐 80 가까이 되니까 나이가 그다음에 후계자 또 얘기 나왔다는 건 또 누가 있겠습니까 후계자? 우리가 생각하는 그분? 그래서 이거 영구 집권 그 노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이런 의심까지 들게 됩니다. 이게 독재지 뭡니까? 독재죠. 민주주의입니까? 이게 독재죠 독재. 와 이게 사실일까요? 아니 노상원이가 지금 뭐 거의 많은 일을 했잖아요. 실제로 노상원 밑에 가서 사령관들이 정보사령관이나 정보사 대령들이 막 지휘하고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령이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솔직히 민간인이 그런 짓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다. 그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노상원이 김용현이 노상원에게 거의 정권을 준 것 같고 노상원한테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했으니 제가 볼 때는 실행 가능성이 높았다고 저는 봅니다. 만약에 성공을 했다면. 아니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제 선진국 뭐 10위권 안에 드는 선진국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런 상상하는 것조차 이 자체가 저기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도 아주 후진국이 있잖아요.
네. 아니면 저기 뭐 동남아 아주 그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그 우리나라 옛날에 뭐 5, 60년대나 있을 맞아요. 법한 그런 일이죠. 네. 이를 뭐 상상했다는 것 자체가 이걸 직접 실행에 또 옮겼다는 걸 자체가 네. 너무나 끔찍합니다. 다시 생각해도 너무나 정말. 끔찍한 일이었고.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이제 지금 네. 뭐 대통령 하야설이 슬슬 나오던데 예.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 이게 불가능합니다. 사실 공직자가 이제 탄핵 시에는 사퇴 불가한 걸로 알고 네, 있는데. 불가하게 돼 있어요. 국회법에. 그렇죠. 예. 국회법에 보면 공직자가 탄핵이 된 상태에서는 사퇴를 하거나 아니면 하야를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일부에서 이런 설이 나오는데 그건 불가능하고요. 예. 또 하나는 만약에 본인이 그냥 하야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탄핵 심판은 계속 되고요. 예. 탄핵이 되면 그에 맞게 이제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하야하고 그냥 망명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예. 현행 법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알 텐데 왜 이런 얘기가 네. 솔솔 나오는지 그것도 좀 의도가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저는 보수 진영에서 그런 거 자꾸 흘려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제물로 해서 보수 진영을 결집하려는 이런 시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봐라 이렇게 윤석열이 하야한다는데 좀 받아주고 막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잖아요. 또 예. 너무 과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여론 형성을 위해서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죠. 성공회대의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LG전자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기념 빅 세일. 역대급 할인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도 아낌없이 팍팍. 가격까지 체크하니까 완전 럭키잖아. 2월 7일부터 27일까지 LG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빅 세일.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것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9분 23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고추 농사 힘들다는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지어놓은 농사가 때로는 병충해로 인해서 다 망가져서 2배, 3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이런 일 없어야 될 텐데요. 영양군에서도 고추 병해충 방지를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 알아보죠.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임은정 채소원예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임은정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임상입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영양하면 이제 고추 유명하잖아요. 영양고추 왜 이렇게 유명한 걸까요? 저희 영양군의 기후는 이제 일교차가 심한 대륙성 기후의 특색을 지니고 있어서 여름 작물의 결실을 좋게 하고 여름철의 기후가 또 서늘한 준산간지여서 고추 생육의 최적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양군의 지질은 식양토가 대부분으로 우량 품질의 고추를 생산하는 데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고요. 또 저희 영양군에서는 이제 부직포 터널 재배랑 재래종 복원 등 품질 개선을 위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여름철의 기후가 서늘한 중산간지에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유명하고 토양도 좋고 그렇군요. 여러 가지 또 품질 개선 노력까지 더해져서 영양고추가 이렇게 유명한 겁니다. 자, 고추 농사 힘들다는 얘기 조금 전에 드렸는데 지금 뭐 농촌 인구도 점점 고령화되고 있고 실제 고추 재배 농가의 수나 경장 면적도 점점 줄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고추 산업 활성화와 고추 재배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네. 저희 영양군에서는 고추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핫 페스티벌을 추진하고 다수학을 위해서 고추 재배 시설 재배를 확대하고 있고요. 고추 가공 기술 표준화 사업과 가공 레시피 및 브랜드 개발 연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배 편의성을 위해서는 이제 시설 하우스 내부 환경 제어 시스템 및 농 기상재해 조기 경보 서비스를 도입하고 생분해성 멀칭 필름 시험 재배와 고추 생력화 농기계 연구 등 다양한 시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농촌진흥기관과 연계한 시험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 대전환 세미나 개최 등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고추 농사를 힘들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병충해라고 하는데 병충해 피해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바이러스나 탄저병 등 병해충으로 인한 피해도는 실질적으로 기후에 따라 많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평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에서 30% 정도 피해를 주시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당하군요. 뭐 해마다 좀 달라지겠지만 평균적으로 20-30% 정도는 병충해 피해를 입고 있다라는 건데 그래서 현재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칼탄막 운동이라는 걸 펼치고 있는데 이 칼탄막 운동이라는 게 뭡니까? 네. 저희가 현재 고추 농사에서 가장 문제시되는 병이 이제 칼라병과 탄저병인데요. 이 칼라병과 탄저병을 예방하여 피해를 막자라는 뜻에서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운동이고요. 이제 농업인들이 인식 전환을 목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칼라병, 탄저병을 막자.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칼탄막 운동이라는 건데, 자, 이 먼저 하나하나 좀 알아보죠. 칼라병이라는 게 어떤 병입니까? 원래 이름은 이제 토마토 반점 위조 바이러스라고 매개충인 총체벌레로 인해서 전염되는 바이러스 병이며 이제 고추 잎과 가실의 원형 무늬가 형성되고 이 부위가는 익어도 착색이 잘 되지 않아 고추 가실에 알록달록하게 되어 이제 칼라병이라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심하면 이제 조직이 개사하여 작물이 이제 고사하게 되고 입양된 이제 열매는 이제 원형의 방문이 형성되거나 이제 기형이 되어 상품 가치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칼라병이 되겠고 탄저병은 좀 많이 들어본 것 같아서요. 이거는 어떤 병입니까? 고추 탄저병은 이제 비가 올 때 빗물이 튀어서 이제 전파되고 고온기에 이제 여름철에 잦은 강우와 태풍에 의해서 크게 발생이 됩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가실에 이제 기름방울 같은 연록색의 작은 반점이 이제 생기고 점점 이제 큰 다원형의 견무늬 병반이 생기면서 이제 움푹 들어가는 이제 궤양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처럼 이제 칼라병과 탄저병의 피해 증상이 나타나서 이제 고추 수확량 감소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고추 생육 시기별
체계적인 방제를 통해 예방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러면 칼라병, 탄저병 이 피해 예방과 방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칼라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라병을 옮기는 이제 총체벌레를 방지하고, 총체벌레. 네, 총체벌레의 중간 기주 식물이 되는 이제 포장 주변 잡초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또 발병 시에는 이 병든 포기와 임금 포기를 조기에 제거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탄저병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제는 비가림 시설로 이제 빗물이 직접 가시에 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고요. 비가림 시설의 고추 탄저병 방제 효과는 한 85%에서 95%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네. 근데 한 개의 이제 병든 가실의 탄저병 등이 전염원이 수천만 개 이상 형성되므로 사실 병든 가실은 발견 즉시 제거하는 것이 농약 살포를 하는 것보다도 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칼라병은 이제 총체벌레가 이 중간 기주 식물이니까 이제 주변에 잡초를 제거해 줘라. 그리고 만약에 병든 포기가 발견되면 이제 제거해 줘야 된다. 빨리 이런 거고 탄저병은 비가림 시설 이게 핵심이군요. 네. 여름철에 비가 너무 많이 올 때 걸리는 병이 이제 탄저병이다 보니까 비가림 시설 그리고 역시 병든 과실 즉시 제거해 주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고추 재배 농가에서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지역 농가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 주시죠. 네. 저희 영양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칼라병과 탄저병뿐만 아니라 재배 전반에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현장 기술 지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 시 저희 농업기술센터 채소원예팀으로 연락을 주시면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직접 도움을 주고 계시는군요. 자,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양군 농업기술센터 임은정 채소원예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천용길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정치 TMI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지난주 토요일이었습니다. 이 동대구역 광장에 약 5만여 명이 모여서 이 탄핵 반대 집회를 열었는데요. 이 5만이라는 숫자에 많이들 주목했고, 그리고 이 장소가 또 대구라는 점에 이 주목들을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 이유를 걱정하시는 시민들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지역민들의 반응 어땠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이 자리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도 분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대구에서 5만여 명이 모인 것을 두고 대구 경북 지역이 이렇게 강하게 탄핵을 반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해석이 나오던데 이 해석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절반은 맞지만 절반은 틀렸다고 이야기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탄핵에 대한 찬성 반대 의견을 놓고 보면 이 시간적으로 대구 경북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초기에 이 반대 여론이 거의 80 탄핵 찬성 여론이 70-80%였는데 점점 가면 갈수록 6대4 정도로 좁혀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유독 유독 경북 지역이 강하게 탄핵 인용을 반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따져볼 만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주 집회가 열렸던 장소가 보면 동대구역 광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러한 탄핵 반대 집회가 이 대구에서 처음 열렸다라고 하면 이 놀랄 수도 있는데 이 집회가 벌써 이 세 번째 이 전국 결집 집회가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는 부산에서 열렸고 또 그 전주에는 이 서울에서 열렸는데 이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라고 하는 교단에서 진행한 이 세이브 코리아 주최 단체인데 전국에서 결집한 것이었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또 흔히 혼동할 수도 있는데 광화문에서 열리는 이 탄핵 반대 집회는 서울 사랑제일교회의 정광훈 씨가 주도하는 집회이고 또 여의도 이 부산 세계로 교회 손현보 목사가 주최하는 이 집회가 지난주 동대구역에서 열렸던 이 집회였거든요. 네, 이 두 집회 간에 서로 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기도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두 집회 모두 이 개신교 집단이 참여하는 종교 집회라고 하는 점을 또 전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였군요. 그러니까 왜 보수 집회 요즘 계속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파로 갈려 있다는 얘기 이거군요. 그러니까 광화문 집회랑 그렇습니다. 여의도 집회 이렇게 뭐 서로 헐뜯기도 하고 뭐 그렇다던데, 그러니까 광화문은 전광훈 집회고 여의도는 손현보 목사 집회고 이렇게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뭐 두 집회 간에 서로 헐뜯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공통점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이 해당 개신교 교단에서 집중적으로 집회를 주도하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해당 교단의 신자들이 우선적으로 결집한다라고 보는 게 정확하고요. 그리고 이 장소가 부산역, 동대구역 이렇게 잡힌 이유는 전국에서 모이기가 제일 좋은 장소다. 그렇죠. 기차 타고 오기도 좋고 이 전세버스가 오기도 좋고.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당일 제가 이 현장을 살펴봤거든요. 현장 가셨어요? 여기? 예, 현장에 갔습니다. 네, 현장을 봤더니 이 동대구역 인근에 전세버스 숫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대구 지역에서 이만큼 모였다라고 하면 이 전세버스를 대절해서 올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대구역에서 내리는 이 시작 시간인 2시가 아니라 이전부터 이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기차에서 내리는 인파들도 상당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해당 교단에서 전국적인 결집이 기본적인 인원에 포함이 되고 그러다 보니 대구와 경북의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원들에게 참여를 독려하기도 했고 이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된 건데 이걸 정리해 보면 타지에서 절반, 대구 경북 합쳐서 대구 경북 500만 인구 가운데 합쳐서 이것의 이 절반 정도, 2만 5천 명 정도 모였다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왜 저기 대구에서는 대규모 집회 있으면 그 대구 백화점 인근 그쪽에서 많이 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보수 집회 같은 경우는 이제 동대구 역에서 바로 해서 외지 사람들이 이제 기차 타고 와서 바로 이제 집회 또 한번 차를 타야 되니까요. 대구 백화점 쪽으로 가려면. 그래서 이제 동대구역에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바로 그거였군요. 외지 사람이 한 절반 되지 않았나. 자, 그런데 우려하는 건 탄핵에 반대할 수는 있지만 이후에 이제 헌법재판소 결정에 불복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맞습니다. 뭐 이 부분을 많이들 우려하시는데 이 수도권에서 바라보면 역시 대구 경북 지역은 국회의원도 전원 국민의힘이고 이 대통령 선거 때도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했고 이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도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으니까 이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온다면 승복하지 않고 지난번 이 서부지법 사태처럼 이 폭력적인 행동을 보일 수도 있지 않겠냐. 이 우려의 목소리와 시선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강도 높게 이 해당 집회에 의미 부여를 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게 저는 옳은 해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현재 점점 초반부에 탄핵 비상계엄의 이
비판적이고 탄핵을 해야 된다는 여론에서 바뀌고 있는 이유가 심리적인 결집 상황이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수적 유권자들 입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확고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탄핵을 가정하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러니까 탄핵 이후에 대선이 치러지게 될 때 민주당에게는 정권을 내어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강하게 좀 결집해야 한다라고 하는 정서가 기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특히 이게 박근혜 탄핵 이후에 치러진 선거에서 정권을 아주 이 무방비 상태에서 빼앗긴 경험이 있다 보니까 심리적 결집도가 좀 더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정확할 것 같고요. 이러한 모습은 여론조사에서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발표가 됐죠.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004명에게 실시한 면접조사 결과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대구 경북의 표본만 놓고 보면 정권 유지를 바라느냐가 68%, 정권 교체를 바라느냐가 27%. 였습니다. 정권 유지가 68, 정권 교체가 27. 이건 이제 대구 경북 결과만 말씀하신 거예요. 전국이 아니라. 네. 그런데 탄핵을 찬성하느냐 물으면 이 탄핵 반대가 67%로 정권 유지 여론과 비슷한데 탄핵 찬성 여론은 32%로 정권 교체 여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5%포인트 더 높네요. 이게 정권 유지와 탄핵 반대는 거의 비슷한데 이렇게 나온 이유는 그러니까 결집 현상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 있는 질문이 있었는데 개인의 찬반 의견과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는 어떻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탄핵이 인용될 거다가 36%, 55%가 기각될 것이다. 답변을 했거든요. 이걸 보면 찬성보다 탄핵될 것이라고 보는 답이 상대적으로 앞선 정권 유지, 탄핵 반대 여론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탄핵에 반대하지만 탄핵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조금 더 보수 지지층 내에서도 많다는 걸 알 수가 있는 수치거든요. 이걸 보면 이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 가운데 일정 수 이상은 탄핵 반대 집회에 참여는 했지만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걸 예상하고 전제하고 참여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판결 이후에 바로 치러지는 대선 국면이 이루어지면 이 분위기는 고스란히 다른 지역보다 오히려 대구 경북 지역이 조금 더 빠르게 가라앉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때문에 극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해야겠지만 이것이 유독 경북 지역이나 대구 지역이라고 해서 이러한 여론이 어떤 우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거다라고 하는 낙인 찍기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오늘 발표된 여론조사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아까 왜 이렇게 보수층이 이렇게 결집하느냐 분석을 하면서 민주당에게만큼 정권을 내줄 수 없다. 그 발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근데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어차피 선거는 중도층 누가 가져오느냐 싸움인데 맞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글쎄요. 이게 가져올 수 있을까요? 정권을? 이 중도층에서 이런 모습을 이런 양태를 도저히 받아들이기는 힘든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뭔가 좀 착각하고 있다 보수층에서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사실. 이게 사실 그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고 나면 지금 방금 MC께서 이야기해 주신 이것 때문에 실제로 이 여권 내 국민의힘 내에서 조기 대선
후보자의 지지도를 보면 이 김문수 노동부 장관이 제일 높게 나오는데 사실 헌재 판결이 만약 인용되고 나면 이 부분은 이 국민의힘 지지층, 이 보수 지지층에서도 다른 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 요 얘기는 좀 다음에 좀 시간 있을 때 하고, 자 이제 광주에서는 집회를 이번 주에 바로 내일 연다고 하는데 여기 좀 충돌이 없어야 되겠고, 왜냐하면 또 이제 전라도 맞습니다. 쪽이니까 혹시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좀. 자, 이철우 지사 얘기를 좀 해보죠. 지난번에 이제 지난주에 동대구역 집회에 참석해서 지금 한창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전체적인 당시 참석 내용을 보면 연단에 올라서 발언을 했습니다. 다만 이 공직선거법 위반을 의식한 것 때문에 긴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구 경북은 6.25 때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공산주의 물러가고 자유민주주의 지킨 우리 땅입니다. 그러면서 인상 깊었던 부분이 이 두 가지인데 이 도지사는 연설을 못해서 여러분 덕분에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사 대한민국 만세 맞죠? 라고 되물으면서 애국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애국가 1절을 부르고 나서 하나님이 도와주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했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이날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의 성격이 개신교 일부 교단의 종교 집회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철우 도지사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근데 뭐 한 가지 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애국가에 있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는 개신교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있고 이후 페이스북에다가 조금 더 상세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헌재가 탄핵 심판을 목표가 있는 듯 전력 질주하고 있다. 법치주의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때문에 국민들이 광장에 직접 나섰다. 사법부가 국민의 요구대로 신속하게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전체적인 발언을 보면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소위 정광훈 목사 그룹에서 주최하는 집회에서 많이 제기되는 이 부정선거 음모론 얘기도 이철우 도지사는 하나도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만을 촉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철우 도지사의 발언 중에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비상계엄 얘기도 없고 부정선거 얘기도 없고 오로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석방만 외쳤다는 건데 뭐 이렇게 한 목적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게 12월 3일에 이 쿠데타 이후에 이철우 지사의 행보가 꾸준하게 여론 동향을 살피고 이에 따라서 조금씩 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월 4일 그리고 12월 중순까지 탄핵 직전까지는 이철우 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서 임기 단축 개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은 이 이야기도 개헌 이야기도 하지 않거든요. 자치단체장이 이렇게 극단적 지지층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매우 좀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날 집회에 참석한 또 하나의 목적은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철우 도지사가 적극적으로 참석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집회를 연 쪽은 조기 대선 언급 자체를 하지 않는 탄핵이 기각될 것이다 라고 전제한 사람들이 연 집회입니다. 때문에 조기 대선 출마를 밝힌 홍 시장은 참여하지 않았고요. 하나는 이제 그동안 대구 경북에서 이철우 도지사가 홍준표 시장에게 좀 끌려다니지 않았습니까? 때문에 대구 경북 이 보수 정당 이 국민의힘의 대표 주자는 나다라고 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고 이후에 이 본인도 대선을 생각할 때 이 극단적인 지지층의 눈도장을 좀 찍겠다라는 차원으로 풀이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치 중립 의무 논란에도 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했다라는 말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천용길의 정치 TMI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